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기계정비 산업기사 CBT 대비 모의고사 3회를 3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목으로서 이제 공유압 및 자동화 시스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1번을 살펴보면은 자, 절대 압력을 올바르게 표현한 것은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은 완전 진공, 그 다음에 대기압,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압력이 있다 그러면은 이 완전 진공을 0으로 해서 쭉 끝까지 올린 게 이제 절대 압력입니다. 절대 압력. 자, 여기 살펴보면은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을 말한다. 아니죠. 게이지 압력은 여기 대기압에서 이렇게 측정한 걸 게이지 압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압력은 표준 대기 압력보다 항상 높다. 아니죠. 그 다음에 절대 압력은 대기압을 0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이다. 요거는 게이지 압력입니다. 게이지 압력. 그 다음에 절대 압력은 완전 진공을 0으로 하여 측정한 압력값이다. 여기 완전 진공 100%를 요걸 0으로 해서 측정한 압력이 이제 절대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살펴보면은 자, 양 끝의 지름이 다른 관이 수평으로 놓여 있다. 요 그림과 같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이 정상률을 이루고 매초 2.8리터의 물이 흐른다. B 부분의 단면적이 20제곱 여기다 단면적입니다.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단면적이 20제곱 센티미터 여기 A가 그 다음에 B 부분에서의 물의 속도는 얼마인가 여기에 가는 물의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우리가 문제를 많이 풀 때 보면은 유량은 Q는 A 단면적 곱하기 속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유량이 여기 주어졌습니다. Q가. 그러면은 유량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매초 2.8리터가 됩니다. 그러니까 2.8리터 초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요거는 단위가 뭡니까? 센티미터 제곱이죠. 그러면은 이게 속도는 이게 센티미터 퍼 세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걸 리터를 센티미터로 바꿔야 되죠. 환산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1리터는 어떻습니까? 1000 세제곱 센티미터도 큐빅 센티미터.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10cm, 10cm 이렇게 하고 요런 형태의 사각형 요 10cm, 10cm, 10cm를 1리터라고 합니다. 요걸 1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2.8 곱하기 1000 하면은 1000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단위가 센티미터, 센티미터, 세제곱, S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그냥 넣으면 됩니다. 요 식에 Q를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A는 얼마입니까? A는 여기 20 넣고 그러면은 V를 바로 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번 140cm/s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은 여기에서는 유량을 여러분들이 2.8리터가 됐다. 매초 하면은 요걸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바꾸는 게 여기 주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살펴보면은 유압회로 내에서 유압회로입니다. 설정 압력 이상으로 유압유가 동작될 때 설정 압력 초과분의 압력을 탱크로 바이패스 시켜
회로 내의 과부하를 방지하는 거. 과부하를 방지합니다.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진 압력 제어 밸브는 무엇인가? 이거는 늘 보듯이 렐리프 밸브죠. 렐리프 밸브. 렐리프 밸브가 요 위에 문제의 내용입니다. 과부하를 방지하고 그 다음에 설정 압력의 초과분의 압력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렐리프 밸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해설을 통해서 밸브의 종류를 잠시 살펴보면은 렐리프 밸브는 주로 액체에 사용하고 액체의 압력이 기준치에 도달하면은 그 압력의 상승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열리는 기능을 가진 밸브를 이야기합니다. 자, 시퀀스 밸브는 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나옵니다. 하나의 동작의 완료를 확인하고 그 다음 동작을 하는 밸브,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압 밸브. 감압 밸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압력을 낮춘다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체의 압력을 감소시키는 밸브로 1차측 입구의 높은 압력을 밸브 내의 조절 나사 및 디스크로 조절하여 2차측 출구 압력을 원하는 압력으로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감압 밸브입니다.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탱크 및 배관 내의 압력을 감지해 주 펌프와 충압 펌프를 기동 정지하는 역할을 하는 스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04번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유압 실린더를 구성하는 기본 부품이 아닌 것은 밑에 여기 유압 실린더가 있습니다. 유압 실린더는 기본적으로 이게 커브가 있고 그 다음에 실린더 배럴이 있고 그 다음에 피스톤이 있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펴보면은 커버가 있고 맞습니다. 피스톤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린더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스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솔레노이드 밸브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어떤 여기 구멍이 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면은 유압 작동류의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유압 작동류입니다. 유압을 작동시키는 오일이라 보면 되죠. 비압축성이어야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공기같이 압축성이면은 이제 컨트롤하기 힘듭니다. 그 다음 적절한 점도가 유지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발생하는 열을 잘 보관, 저장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열을 잘 배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녹이나 부식이 생기지 않고 장시간 사용해도 화학적으로 안정되어야 된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구비 조건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회로도의 표현 방식은 어느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자로 써 있기 때문에 약간 당황할 수도 있는데 횡서, 중서, 장서, 황서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횡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횡서는 좌측에서 우로 하는 거 횡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또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회로도는. 자, 그 다음 7번 공압 제어 밸브의 연결구 표시 방법이 옳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결 포트의 표시 방법입니다. 이게 표시 방법에는 이제 숫자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 표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ISO 1219 그 다음에 ISO 5599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나 문자로 표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압축 공기 공급 라인 그러니까 파워포트가 될 수 있죠. 요거는 P하고 그 다음에 숫자로는 1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포트, 작업 라인은 숫자로는 기호로는 ABC가 맞습니다. AB가 맞습니다. ABC 또는 이렇게 맞고 숫자로는 이제 2, 4, 6
465입니다. 123이 아니고 요거는 틀렸습니다. 246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기 포트, 배기 라인은 기호로는 RST, 그 다음에 숫자로는 357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제어 포트, 제어 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호로는 XYG, 그 다음에 숫자로는 10, 12, 14 이런 형태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8번을 보면은 직선 왕복 운동용 액추에이터가 아닌 것은, 직선으로 왕복하는 거죠. 왕복용 액추에이터가 아닌 것은 다단 실린더가 이게 다단으로 있는 거 맞습니다. 단동 실린더가 한 개가 있는 거. 그다음 복동, 동시에 같이 움직이는 거, 복동 실린더. 요동 실린더, 말 그대로 요동은 로터리입니다. 로터리, 회전하는 거. 보통 이렇게 요동이라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렇게 요동친다 그러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동 액추에이터는 이제 배인형, 배인이 이렇게 있는 거, 배인형이 있고, 렉 앤 피니언, 그러니까 렉의 직선형 이렇게 기어가 있고, 그 다음에 피니언, 돌아가는 회전 형태의 있어갖고, 여기에 직선으로 왔다 하면은 요거는 회전 운동을 해서 요동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4번이 이게 직선 왕복 운동용 액추에이터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윤활유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항상 윤활유 6대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감마 작용, 마찰을 감소시키는 작용 맞습니다. 그 다음 냉각 작용, 온도를 떨어뜨리는 작용 맞고, 방청 작용, 씻어내는 거 있잖아요. 깨끗하게 하는 작용 맞고, 응력 집중 작용이 아니고 응력 분산 작용이에요. 응력을 분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10번 보면은 다음의 기호가 나타내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가마 밸브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가마 밸브라는 것은 출구 쪽에 여기에 파일럿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압력을 감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압력이 도달하면은 요걸 밀어서 이렇게 더 이상 이게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구 쪽에 압력을 낮춰가지고 설정된 압력으로 이렇게 보내는 밸브가 이제 가마 밸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출구 측의 압력을 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마 밸브다. 아울러 이렇게 이제 체크 밸브부터 살펴보면은, 체크 밸브는 보면은 이제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는 밸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는 가능하고 이 방향으로는 불가능하게 여기 막아버리는 거, 여기 체크 밸브가 있다.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그 다음에 무부하 밸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뭐 유압 펌프라든지 이것들이 이제 그냥 작동을 하지 않고 가동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압력이 작용해서, 평소에는 이게 여기가 탱크입니다. 드레인이 되는 건데 평소에는 막혀 있는데 어느 정도 압이 걸리면은 이게서 연결되어서 이제 드레인으로, 탱크로 이렇게 되돌아가 버리는 거, 기름 탱크로 귀환시켜 펌프를 무부하로 하는 기능을 하는 게 무부하 밸브다. 그 다음에 가마 밸브는 말씀을 드렸고, 급속 배기 밸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공기가 이제 어떤 일을 다 하고 피스톤이 나왔다 그러면은 나오는 배기 밸브가 배기 유량이 여기에서 파일럿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은 이걸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은 체크 밸브는 이렇게 가고, 이쪽으로 이제 급속으로 배기되는 형태 밸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속 배기 밸브 기호는 이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을 보면은 자동화 추진 시 나타나는 단점이 아닌 것, 단점입니다. 단점. 단점은 높은 자동화 비용,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생산 탄력성 결여, 범용하는 것보다 이게 생산의 탄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 보수 등의 높은 기술 수준이 요구된다. 이것도 단점으로 볼 수 있는데, 2번 보면은 품질의 균일화 하면 품질의 균일화는 어떤 단점이 아니죠. 이거는 장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보면은 수치 제어 시스템의 벨트 장력 조절입니다. 벨트의 텐션 조절이죠. 벨트의 장력 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 매 6개월에 1회 정도 실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력 조절을 다시 이야기하면 설치 후 3개월 이내에 실시를 하고 이후는 매 6개월에 1회 정도 실시를 한다. 여기에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3번을 살펴보면은 제어 요소의 동작 중 연속 동작이 아닌 것은 연속 동작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미분 동작 맞고, 그 다음에 온오프 동작은 연속 동작이 아니죠. 이거는 불연속 동작입니다. 그 다음에 비례, P, 미분, D, 동작. 요것도 연속이 맞고, 비례, P, 동작, 적분, I 동작입니다. PI 동작. 요것도 연속 동작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속 제어 요 밑에 보면은 이제 PID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P는 proportional 해서 비례고, D는 derivative 해서 미분입니다. I는 integral 해서 적분. 그래서 PD, PI, PID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좋겠습니다. 또 시험 나오는 게 이제 잔류 편차가 발생한다 해서 비례 제어 이런 것들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자, 14번을 보면은 역학 센서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그러니까 역학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힘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해설서에 보면은 센서의 종류로는 화학, 반응하는 거 물리, 역학 센서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습도 센서는 여기에서 이제 습도 센서가 이제 역학 센서가 아닌데, 습도 센서는 화학 센서에 포함되는 겁니다. 화학 센서에는 이제 효소라든지 이온이라든지 가스, 면역, 미생물, 매연, 습도 등에 속하고, 물리 센서에는 이제 자기, 장, 그다음 방사성, 광 센서, 전기 등에 속하고, 역학 센서에는 이제 압력이라든지 속도, 가속도, 진동, 하중, 압력, 길이 등이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습도 센서가 이제 화학 센서므로 역학 센서에 속하지 않습니다. 길이 센서, 압력 센서, 진동 센서는 역학 센서가 맞습니다. 자, 15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각도를 검출하는 센서가 아닌 것은, 자, 포텐시오미터 같은 경우에는 뭐 가변 저항기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는데, 포텐시오미터는 이게 이동량 및 회전각을 전압으로 변환하는 전기 부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전 각도를 이렇게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싱크로 같은 경우에도 회전 각도를 검출하고 전송에 활용될 수 있는 센서고, 그다음 리졸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전자의 위치를, 각도를 검출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혹은 엔코더 비슷한 걸 하고, 여기에서 이제 로드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힘 또는 무게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센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6번을 보면은 다음 기능선도 기본 기호의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이런 선도가 있으면은 요거는 이제 OR입니다. OR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잠시 여기서 살펴보면은 여기 사각형 기호에 보면은 요렇게 %가 있는 것은 and의 를 나타내고 or를 나타내고 1 같은 경우에는 not입니다. not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런 여기에서 이런 형태로 돼서 여기 저 동그라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버퍼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에서도 동그라미가 있는 것, 점이 있는 거는 NAND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거 OR에서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NOR, NO를 나타냅니다. 이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면은 다음 중 읽기와 쓰기 양쪽이 가능한 기억 소자는 뭡니까? 이게 RAM이죠. Random Access Memory를 해서 읽기 쓰기가 가능한데 문제는 이게 전원이 끊기면은 데이터가 지워지는 휘발성 메모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보면은 가공 및 조립형 설비의 6대 로스에 속하지 않는 것은 6대 로스입니다. 처음에 고장 로스 맞고 속도 저하 로스, 그 다음에 순간 정지 로스, 계획 정지 로스는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6대 로스를 한번 살펴보면은 고장 로스, 준비 조정 로스, 그 다음 순간 정지 공전 로스, 속도 저하 로스, 그 다음 불량 수리 로스, 초기 수율 로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면은 공합 시스템에 있어서 윤활유 등과 섞여 에멀션 혹은 에멀션 상태나 수지 상태가 되어 밸브의 동작을 가로막을 우려가 있는 고장은 무엇인가? 이거는 수분으로 인한 고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설을 좀 더 살펴보면은 공합 시스템의 유지 보수에서 자, 공합 시스템 유지 보수 작업의 핵심 임무는 공합 시스템에 깨끗하고 건조한 압축 공기를 공급하고 공합 시스템의 기밀성을 보장하며 오일 미스트 윤활 요소가 필요에 따라 윤활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요소들을 보면은 이제 수분으로 인한 고장 방지, 그 다음에 공합 타이머 고장, 솔레노이드 밸브 고장, 슬라이드 밸브 고장, 압력 스프링 손상으로 누설 발생할 수도 있고 회로들을 알기 쉬운 형태로 작성해야 되고 사용 부품들은 쉽게 교체 가능한 범용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고 배관은 제어 캐비넷 배치도와 회로도가 일치하도록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분에 보면은 가공 및 조립 설비에서 부품 막힘, 센서의 오작동에 의한 일시적인 설비 정지 또는 설비만을 공회전함으로써 발생되는 로스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고장 로스, 속도 저하 로스, 수율 저하 로스, 순간 정지 로스. 여기에서는 이제 순간 정지 로스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이렇게 순간 정지 로스와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순간 정지 공운전 로스의 정의를 보면은 일시적인 기능의 정지를 수반하는 것, 기능의 회복은 간단한 조치로 가능한 것, 부품 교환 및 수리를 수반하지 않는 것, 회복 시간은 2, 3초로부터 5초 미만인 것에 것이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과목으로서 이제 설비 진단 및 관리에 대해서 이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면은 설비 관리 기능 중 지원 기능입니다. 지원 기능, 기술 기능이 아니고 지원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부품 대체 분석. 요거는 지원 기능하고 거리가 좀 멉니다. 보전 자재 선정 및 구매 맞습니다. 보전 인력 관리 및 교육 훈련 맞습니다. 포장, 자재 취급, 저장 및 운송
요것도 해당됩니다. 자, 22번을 살펴보면은 설비관리의 분업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능 분업, 절충 분업, 전문 기술 분업, 지역 분업인데 여기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절충 분업으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을 보면은 보전 요원이 실시한 수리 표준 시간, 준비 작업 표준 시간 또는 분해 검사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보전 표준의 종류는 무엇인가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번이 일상 점검 표준, 설비 점검 표준, 작업 표준, 수리 표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수리 표준 시간이라든지 준비 작업 표준 시간, 그 다음에 분해 검사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보전 표준이기 때문에 요거는 작업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잠시 보면은 작업 표준은 검사, 정비, 수리 등의 보전 작업 방법과 보전 작업 시간의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전 요원이 실시한 수리 표준 시간, 준비 작업 표준 시간 또는 분해 검사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보전 표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을 보면은 다음의 상황은 그림과 같은 그래프에서 어느 구역의 고장기에 해당되는가 한번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펌프를 사용하던 중 축봉부의 누설로 인해 목표 양정이 되지 않음을 발견하여 메커니컬 C를 교체한 후 계속 정상 가동하였다. 요거는 정상 가동 도중에 메커니컬 C를 실이 마모되어 갖고 교체한 케이스죠.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 이제 초기 고장기, 요거는 설계, 원자재, 가공, 조립, 사용 오류에 생기는 결함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발 고장기가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마모 고장기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정상 가동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2구역 2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마모 고장기에는 이제 거의 수명이 거의 다 되어 가지고 마모되어서 고장이 확 증가하는 겁니다. 정상 가동이 잘 되지 않는 경우죠. 그래서 답은 2번 우발 고장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5번 설비의 신뢰성 설계 시 풀프루프 방식이란 풀프루프라면은 뭐냐 하면은 풀 여기서 일명 바보가 작동을 하더라도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고장이 일어나면 안전책에 표시되는 설계 아니고 오조작하면 작동되지 않는 설계, 요거는 어느 정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최소 비용을 하는 설계 방식, 스트레스에 대한 고려, 이거는 아니고. 자, 해설을 잠시 보면은 풀프루프 방식은 표준 작업, 기계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조작을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품질에서 불량품을 선별할 경우 작업자가 실수하고 싶어도 실수할 수 없도록 하거나 실수가 있더라도 경보를 통해서 작업자에게 품질 이상을 알려 품질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없도록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에 윤활유를 선정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자, 적정 점도, 운전 속도, 다양한 유종, 관리 방법인데 여기서는 이제 적정 점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4개 중에. 자, 이제 윤활유의 구비 조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적당한 점성을 가질 것, 그 다음에 유성이 양호할 것,
온도 변화에 따른 점성 변화가 적을 것, 그 다음에 열이나 산에 강할 것, 그 다음에 슬러지 형성이 적을 것, 금속의 부식성이 적을 것, 내하중성이 크고 기포 발생이 없을 것,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보면은 윤활유의 첨가제입니다. 첨가제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성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1번 정발이 많아야 된다. 오케이. 색상이 깨끗해야 된다. 맞습니다. 기유의 용해도가 좋아야 된다. 유연성이 있어 다목적이어야 한다. 여기에는 정발이, 여중에 내보면 정발이 많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7번 보면은 정발이 많아야 된다. 이게 문제가, 일반적인 성질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에서 간단히 살펴보면은 윤활유 첨가제가 갖춰야 할 성질에서 정발이 적어야 된다. 기유의 용해가 좋아야 된다. 유연성이 있어 다목적이어야 한다. 색상이 깨끗해야 한다. 수용성 물질에 녹지 않아야 한다. 냄새 및 활동이 제어되어야 한다. 저장 중에 안정성이 우수하고 다른 첨가제와 잘 조화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8번을 보면은 회전기계에서 발생하는 이상현상의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언밸런스 하면은 이게 회전에서 이게 질량의 분포가 좀 다른 걸 이야기하죠. 로터 중심 축심 회전의 질량 분포 부적정에 의한 것으로 통상 회전 주파수가 발생된다. 그다음 미스얼라이먼트 하면은 이게 정렬 불량이죠. 커플링으로 연결된 두 개의 회전축 중심선이 엇갈려 있는 경우로 통상 회전 주파수 발생. 그다음 풀림, 이거는 기초 볼트의 풀림이나 베어링 마모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통상 회전 주파수의 고차 성분이 발생된다. 그다음 캐비테이션, 유체 기계에서 국부적 압력 저하에서 기포가 발생하고, 여기까지 맞습니다. 구압부에서 파괴될 때 규칙적인 저주파 발생한, 이건 불규칙적인 주파수로 발생하는 거죠. 이게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회전기계의 이상현상에서 고주파의 발생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적합한 것은, 고주파의 발생에 따른 이상현상으로 적합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일 휩, 미스얼라이먼트, 언밸런스, 유체험인데 여기서 유체험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잠시 살펴보면은 오일 휩이라는 것은 미끄럼 베어링에서 축을 고속으로 회전을 시킬 때 위험 속도의 2배에 이르면 축이 격심한 진동이 발생하는 경우를 오일 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스얼라이먼트와 언밸런스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분 보면은 내부에 형성되어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체인버라면 어떤 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체인버에 의해서 입사소음 에너지를 반사하여 소멸시키는 장치는 무엇인가? 요거는 반사라는 여기 말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반사식 소음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소음기는 덕트 소음이나 배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이고, 그 다음에 공합 밸브에서 나오는 배기 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사용되는 소음 방지 장치 등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허범식 소음기가 있는데, 허범식은 이제 성면, 앞면 등 섬유성 재료의 허범력을 이용해서 소음을 흡수시키는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1번 소음 원으로부터 거리를 2배 증가시키면은 음압 레벨은 어떻게 변하는가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6dB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음압 레벨, 음압도는 6dB이 감소한다. 요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걸 역이성 감소의 법칙이라 해서 음원으로부터 거리가 2배 멀어지면은 음압 레벨이 6dB 감소하는 것. 요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32번 베어링이 스러스트 하중을 받고 있다. 축 방향으로 이제 하중을 받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러스트 하중을 받고 있는 경우 진동 센서는 어느 방향으로 부착하는 것이 좋냐? 요거는 이제 축 방향으로 부착하는 게 좋습니다. 스러스트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러스트 하중을 받는 베어링은 축 방향으로 측정하며 진동 센서의 측정 방향에는 축 방향, 수평 방향, 수직 방향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을 보면은 진동 측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닌 것은, 자, 언제나 같은 센서를 사용한다. 맞습니다. 진동계를 바꿔가면서 측정한다. 바꿔가면서 측정하면은 안 되죠. 안 됩니다. 항상 동일한 위치에서 측정한다. 맞습니다.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측정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진동과 소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소음은 진동과 전혀 상관없사 아닙니다. 상관이 있죠. 그 다음에 공진은 고유 진동수와 상관없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과 손실은 반사값만 계산한다. 아니죠. 뭐 차음벽의 무게도 고려를 해야 되죠. 자, 이론상으로 차음벽 무게를 2배 증가시키면 투과 손실은 6dB 정도 증가한다. 이게 맞습니다. 요 6dB 할 때 앞에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소음원과 2배 멀어졌을 때는 6dB 감소하는 거고, 여기에는 차음벽 무게를 2배 증가시키면 투과 손실은 6dB 정도 증가한다. 이렇게 요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35번 미끄럼 베어링에 그리스를 사용할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은, 자, 미끄럼 베어링에서 그리스를 사용할 경우 고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 자, 온도, 하중, 재질, 용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굳이 재질은 요 그리스 사용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은 베어링의 그리스 윤활 시에는 온도, 속도, 하중, 급유 방법 등을 고려하여 사용 조건에 적당한 것을 선택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6번 진동 차단기의 변이가 걸리는 힘에 비례할 때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와 정적 변이와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앞에도 풀었지만은 고유 진동수는 루트 델타 분의 10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정적 변입니다. 이런 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식을 보면은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7번 설비 진단 기술을 도입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효과와 관련이 가장 적은 것은, 자, 1번 경향 관리를 통하여 설비의 수명 예측이 가능하다. 요 효과가 맞습니다. 그 다음 열화가 심한 설비에 효과적이며 오감에 의한 진단이 일반적이다. 오감에 의한 진단은 맞지가 않죠. 그 다음에 중요 설비 부위를 상시 감시함에 따라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효과에 맞습니다. 점검원이 경험적인 기능과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정량화할 수 있으므로 쉽게 이상 측정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38번. 다음 중 설비 진단 기법이 아닌 것은 진동법, 잔류법, SOAP법, SOAP, 그다음 페로그라피법.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게 1, 3, 4는 잘 많이 들어봤죠. 잔류법은 아닙니다. 자, 저 해설을 잠시 보면은 진동법은 진단 기술 중에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일 분석법 중에 보면은 페로그라피법은 자력을 이용하고 SOAP 법은 가열을 이용한다. 요거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회전체의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나타내는 것은 미스얼라이먼 측정열 불량, 불평형, 언밸런스, 풀림, 베어링 불량인데 여기서 회전체의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를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제 불평형입니다. 언밸런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잠시 보면은 언밸런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기계 진동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으로 로터 축심 회전의 질량 분포 부적정이다. 그 다음에 회전 기계 장치에서 회전수와 동일한 주파수가 검출되었을 때 진동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으로 이게 언밸런스입니다. 그 다음에 미스얼라이먼트는 모터와 펌프의 두 축심을 어긋난 상태로 연결했을 때 발생하는 이상 진동 현상으로 주파수의 회전 주파수의 EF 성분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 F는 주파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40번의 경우에는 기계의 공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게 공진이라 그러면은 M분의 K, 요 강성이고 요거는 질량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발력을 제거한다. 외부에서 가하는 역을 힘을 제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질량을 바꾸어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킨다. 질량을 바꾸어서 고유 진동수를 바꿉니다. 그 다음에 기계의 강성을 바꾸어 고유 진동수를 바꾼다. 강성을 변화시켜 고유 진동수를 변화시킨다. 우발력의 주파수를 기계의 고유 진동수와 같게 한다. 그러면 이제 공진이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같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1번을 살펴보면은 시퀀스 제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시퀀스 제어가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시퀀스 제어는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동작한다고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전체 계통에 연결된 제어 신호가 동시에 동작할 수도 있다. 이건 아니죠. 시간 지연 요소도 사용된다. 오케이. 기계적 계전기도 사용된다. 오케이. 조합 논리 회로도 사용된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다음 주 PLC의 입력부에 연결되는 기기로 옳은 것은, 이거는 솔레노이드 밸브, 광전 스위치, 경보벨, 표시램프인데 광전 스위치가 이렇게 입력부가 되죠. 솔레노이드 밸브라든지 경보벨이라든지 표시램프는 이제 출력 장치에 속합니다. 여기서 해설을 잠시 보면은 입력 장치는 리밋 스위치라든지 건접 스위치, 광전 스위치 등이 입력 장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3번을 보면은 다음 중 PLC의 전원부에 대한 자범 대책이 아닌 것은, PLC 전원부에 대한 자범 대책이 아닌 것은, 자, 1번 스파크 킬러를 사용한다, 필터를 사용한다, 트랜스를 사용한다, 트랜스와 필터를 사용한다. 여기 스파크 킬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자범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스파크 킬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접점 간에 삽입하는 회로를 이야기하고, 그다음 다른 말로 하면은 불꽃 소고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꽃 소고 회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범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습니다.
자, 여기 PLC에 사용되는 CPU 내부 구성 요소에서 ALU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기 ALU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ALU는 Arithmetic Logic Unit이라고, 요거는 이제 PLC에서 산술이나 논리 연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산술이나 논리 연산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회로에 가해진 전기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로 변환하여 축적하는 소자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정전 에너지로 변환하여 축적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제 콘덴스가 맞습니다. 2번. 혹은 이제 커패시트, 이렇게 둘이 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6번을 보면은 정전압 특성을 전압 안정화 회로에 응용할 때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무엇인가? 전압 안정화 회로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너 다이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설을 잠시 보면은 제너 다이오드는 이제 정전압 다이오드, 합금 또는 확산법으로 만든 실리콘 접합 다이오드로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정전압 회로에 사용된다. 그 다음에 포토 다이오드는 뭐냐면은 역방향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빛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쇼트키 다이오드는 AC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회로에 많이 사용된다. 그 다음에 터널 다이오드는 터널 효과를 이용한 다이오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7번. 다음 회로의 다이오드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무엇인가? 이상적, 여기 다이오드죠. 보통 다이오드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데, 여기서 보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죠. 그러면은 역방향으로 다이오드가 역방향 바이어스가 걸리기 때문에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공급 전하인 5V에 모두 걸리게 된다 해서 답은 5V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 반도체 게르마늄 실리콘, 실리콘에 첨가 물질을 도핑하여 N형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도핑 물질은 이 비소죠. 그러니까 여기 해설을 잠시 보면은 사가 원소의 진성 반도체인 게르마늄 실리콘에 미량의 오가 원소인 비소, 안티몬 등의 불순물을 첨가해서 만들어진 반도체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자석입니다. 자개의 색이나 자극을 판단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는 이거는 홀 소자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 소자. 자, 여기서 보면 홀 소자라는 게 비접촉 반도체 소자이고 자기력을 가진 물체의 물체의 유무 검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 반도체 칩에 전류의 수직인 자기장을 걸면 전류와 자기장의 직각인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고 홀 효과라 그럽니다. 그 기전력에 따른 전이차를 측정하여 전기장을 검출합니다. 이게 홀 소자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50번 보면은 전개 효과 트랜지스터 FET죠. Field Effect 트랜지스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유니폴라 소자이다. 단극 트랜지스터죠. 매우 맞습니다. 바이폴라 소자이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압 제어 소자이다. 맞습니다. 저전력 정폭기의 입력단에 적합하다. 이것도 적합합니다. 자, 51번으로 연산 정폭기의 심벌로 옳은 것은 이것은 여러분 기호를 하나 외울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런 기호들이 있는 이런 형태가 연산 정폭기의 심벌입니다. 자, 연산 정폭기에 대해서 해설을 잠시 살펴보면은 OP 앰프
라고 이야기하는데, 고입력 저항, 저출력 저항, 높은 개방 이득이 특징이고, 플러스 입력 단자와 마이너스 입력 단자 간 전압차를 정폭시키는 기능을 지닌 차동 정폭기이다. 그 다음에 1회로당 정척 전원 단자, 부척 전원 단자, 플러스 입력 단자, 마이너스 입력 단자, 출력 단자의 5개 단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52번을 보면 10진수 256을 BCD 코드로 변환한 것은, 자, 여기 BCD라고 하는 것은 Binary Coded Decimal이라고 이진화 10진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 하면은 10진수 한 자리를 4자리의 이진수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10진수 256을 BCD 44 코드로 변화하면은 0010, 0101, 100, 0110으로 된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 256이 2, 0010이죠. 그 다음에 5가 0101이고, 그 다음에 6이 011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억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번이 0010이다. 그다음 1번이 0001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 첫째 것만 외워두면은 혹시 문제 나오면은 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그다음에 53번. 다음 그림의 논리 회로에서 램프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경우를 S1, S2의 순서로 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예전에도 한번 나온 모의고사에 나온 문제네, 그죠? 요거는 램프에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S1, S2가 모두 만족을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보면은 이게 뭐 1,1로 전부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4번. 논리 회로의 불 대수 A 더하기 B, A 더하기 B 바가 있으면은 요걸 간략히 한 것은 어떠냐? 여기서 보면은 요렇게 보면 A 더하기 A B,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AB, 이렇게 B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보원 법칙에서 여기에 A입니다. B 하이픈 하면은 요거는 이제 0이 됩니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AA는 이제 A가 됩니다. AA는 A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AA는 동일 법칙에서 A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A 더하기 A로 이렇게 B 이렇게 하고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여기 보원 법칙, 보수 법칙에서 1이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A 곱하기 1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A 더하기 A이기 때문에 똑같이 동일 법칙에서 이제 A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A가 맞습니다. 자, 55번을 보면은 조절기 또는 수동 조작기기에서 조절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꾸어 제어 대상을 움직이는 부분으로 구성된 계측기 구성 요소는, 여기서 보면은 제어 대상을 조작량으로 바꾸어 제어 대상을 움직이는 부분 하면은 요거는 이제 조작부.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검출부, 전송기, 수신기가 있는데 조작부가 있네요. 4번이 답입니다. 자, 조작부는 제어 장치 따위로부터 받은 신호를 조작량으로 바꾸어 제어 대상에 작용하는 부분으로 유량 제어에서의 유량 조절 밸브,
온도 제어에서의 전열 히터 등이 있다. 이렇게 요 그림을 하나 이렇게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6분을 보면은 다음 중 공업량의 계측에 필요한 비접촉 방식의 온도계는 무엇인가? 비접촉 방식입니다. 접촉을 하지 않고 계측을 한다는 거죠. 1번 저항온도계 접촉계입니다. 저항온도계, 열전온도계, 우리가 말하는 열전대라고 하는 거 접촉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온도계, 요거는 이제 비접촉식입니다. 그 다음에 서미스터 온도계, 요거도 이제 접촉식이 됩니다. 요 간단하게 보면은 방사온도계는 비접촉식으로서 태양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물질은 물질의 온도에 비례하여 적외선을 방사하고 있다. 그 다음에 물질에서 방사되는 적외선을 포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게 방사온도계입니다. 자, 열전대는 여러분들 시험 많이 나오는 거죠.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할 때 어떤 접합점과 다른 쪽 접합점에 온도 차이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열기전력, 제백 효과라고 합니다. 제백 효과를 열기전력을 측정하여 온도를 검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저항온도계 같은 경우에는 금속선이 온도에 따라 저항이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여 저항을 측정하여 온도를 검출한다. 금속으로는 이제 백금이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서미스트, 요것도 이제 시험이 많이 나오죠. 자, 코발트, 니켈, 망간 등의 금속 화합물 분말과 두 개의 도선을 소결하여 제작하고 화합물의 혼합비에 따라 특성이 변합니다. NTC 서미스트는 온도의 상승에 따라 저항이 감소하고 PTC는 포지티브입니다. PTC 서미스트는 반대로 온도의 상승에 따라 저항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7번. 열전대는 어떤 현상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는 것인가? 그래, 열전대 하면 서머커플이라는데 열기전력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온도에 의한 열기전력의 발생을 이용한 것이다. 자, 다시 보면 열전대는 서로 다른 금속을 접합할 때 어떤 접합점과 다른 쪽 접합점에 온도차가 있는 경우에 생기는 열기전력, 제백 효과라 그럽니다. 제백 효과는 온도차에 의해 폐회로 상해서 전이차가 발생하는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열기전력을 측정하여 온도를 검출하는 걸 열전대라고 합니다. 자, 58번. 다음에서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가 아닌 것은 자, 우리는 전력은 어떻게 보면 P 해서 이제 와트라는 거죠. 와트는 밀리와트라든지 킬로와트는 뭐 다 같은 종류죠. 근데 킬로와트 시 해서 이제 시간을 곱한 겁니다. 이거는 전력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 자, 여기 해설을 보면은 이제 전력 및 전력량 해서, 자, 전력은 단위 시간당 전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즉 P는 이제 기호는 P이고 와트, 밀리와트, 킬로와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C는 P는 이제 IV, V는 IR이기 때문에 또 I 제곱 R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고, 전력량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의 양을 말하며 기호는 와트, 단위는 와트 아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는 이제 전력량은 이제 전력의 시간을 곱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I 제곱 RT 해서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일을 하는 1률의 단위고, 이거 와트입니다. 여 위에 있는 와트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3600초를 곱한 것이 와트시 전력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59번. 다음 그림의 휘트스톤 브리지, 휘트스톤 브리지 회로에서
검유계의 지침이 0을 지시할 때 미지 저항 Rx는 어떻게 되느냐? Rx 값입니다. 요게 검유의 0을 지시할 때 미지 저항 Rx는 어떠냐? 요거는 요거 때 요거, 그다음에 요거 때 요거 비례 관계식을 쓰면 됩니다. Rx 대 R1는 요 위에 R3 대 R2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서로 곱하면 되죠. 그죠? Rx, R2는 R1, R3가 된다. 그러면은 Rx는 R1, R3, 그 다음에 R2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R1은 3, 5이고, 그 다음 R3는 8이고, 그 다음에 R2는 6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4가 나옵니다. 여기 4가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60번 보면은 이제 C1 콘덴서죠. 그죠? 3 마이크로페럿이고 C2는 6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콘덴서를 병렬로 하면은 이제 C1 플러스 C2가 되죠. 접속해서 1kV의 전압을 인가하였다. 전체 콘덴서 C에 축적되는 에너지는 몇 줄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식을 앞서 풀었지만은 2분의 1 CV 제곱 요걸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2분의 1은 요 C는 C1 더하기 C2가 되고 병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V 제곱 곱하기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식을 넣어 보면은 2분의 1 그 다음에 C1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죠. 마이크로기 때문에. 그 다음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그 다음에 1kV이기 때문에 1000V가 되죠. 1000에서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은 4.5 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1번 볼트 너트의 풀림 방지라고 이래 나오면은 여기 사람들은 P는 이게 분할핀입니다. 분할핀. 자, 그래서 평행핀 하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다음 분할핀은 이렇게 두 갈래로 분할된 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테이프 핀은 이렇게 테이프가 이렇게 경사지게 된 거. 그다음 스프링 핀은 이렇게 이게 스플릿 돼 가지고 나눠져 가지고 약간의 스프링 역할을 합니다. 약간 신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트 너트의 풀림 방지에는 분할핀을 사용한다. 자, 62번. 축이나 커플링이 진원에서 얼마나 편차가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축정렬 준비사항은 뭔가? 여기서 봉의 변형량, 흔들림 공차, 런아웃 측정, 커플링 면 갭의 측정, 소프트 푸스 상태의 측정. 이거는 흔들림 공차의 측정이죠. 런아웃이죠. 런아웃이라면은 요 그림에서 보듯이 여기 요 흔들림을 하는 기하공차입니다. 기하공차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요 사이가 만약에 0.03 요게 보면은 0.03mm다 그러면은 요 사이에 이제 흔들림이 요 사이 안쪽에서 흔들리면은 만족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런아웃 흔들림 공차의 측정이다. 자, 그 다음에 63번 클램프 미트의 용도로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1번 교류 전류를 측정할 수 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 있다. 반드시 도선을 한 선만 클램프 시켜 전류를 측정한다. 요 3번이 맞네요. 반드시 도선을 두 선을 클램프 시켜 전류를 측정한다. 요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은 클램프 미터라는 것은 기본 디지털 멀티미터와 전류 센서를 결합한 전기 테스트 도구이며 회로를 절단하지 않고 한 선만 클램프 시켜 전류를 측정할 수 있어 전기 설비의 보수 시에 사용된다. 전기 설비 보수에
펌프에 사용된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램프 미트는.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64번. 다음 측정기 중 비교 측정에 사용되는 것은 버니어 캘리퍼스 직접 측정이고, 마이크로미터도 직접 측정이고, 측정기도 직접 측정인데, 전기 마이크로미터는 여기서 비교 측정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기 65번. 밸브, 시트부의 누설 원인, 샌다는 거죠. 어떤 기체라든지 그 액체가. 밸브 시트의 누설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본체의 변형이 되더라도 누설이 생길 수 있고, 시트면에 손상이 생기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트면에 이물질이 부착됐다. 이 경우에도 누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패킹 누르개의 과대 조임,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유체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밸브는 볼 밸브, 체크 밸브, 앵글 밸브, 글로우 밸브. 그러니까 요거는 체크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체크가 들어가면은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밸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체크가 들어가면은.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에 있어 가지고 한 방향으로 되는데 이 방향으로 할 때는 이놈이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 버립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게 하고 역류를 방지를 한다. 그래서 체크 밸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소형 원심 펌프의 흡입관 끝에 사용하는 밸브는 무엇인가? 이게 푸트 밸브, 슬루스 밸브, 글로브 밸브, 로터리 밸브가 있는데 이거는 푸트 밸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트 밸브. 이거 하나 외우시기 바랍니다. 소형 원심 펌프의 흡입관 끝에 사용하는 밸브. 자, 그러면은 슬루스 밸브는 뭐냐면은 유체의 흐름을 열고 닫는 대표적인 밸브로서 게이트 밸브, 그 다음에 게이트 밸브가 대표적인 밸브가 될 수 있습니다. 글러브 밸브 같은 경우에는 유체 흐름에 대하여 시작, 정지, 조절하는 데 사용되는 직선 운동 밸브입니다. 로터리 밸브 같은 경우에는 분립체의 정량 배출, 정량 공급 및 공기 수송 시에 주로 사용됩니다. 자, 68번. 원심 펌프의 이상 원인 중 시동 후 송출이 되지 않는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송출이 되지 않는 원인입니다. 이 원심 펌프에서 회전 방향이 다를 때 당연히 송출이 안 되겠죠. 그 다음 펌프 내 공기가 없을 때, 요거는 아니죠. 요거는 없을 때는 그 송출이 잘 되죠. 그 다음에 임펠러가 손상되었을 때 송출이 안 됩니다. 임펠러에 이물이 걸렸을 때 맞습니다. 송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69번. 원심 펌프 스토핑 박스의 봉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이 좀 어려운데 여하튼 일단 여러분들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봉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흡입 압력보다 1.5에서 2 정도 높게 한다. 흡입 압력보다 1.5에서 2 정도 높게 한다. 요 사실을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70번. 펌프를 원리 구조상에 따라 분류할 때 용접형 회전 펌프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기어 펌프, 나사 펌프, 편심 펌프, 프로펠러 펌프가 있는데 이거는 4번 프로펠러 펌프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용접형에. 그래서 프로펠러 펌프 같은 경우에는 충류 펌프의 일종으로 회전 펌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1번. 유효 흡입수도 MPSH를 필요 흡입수도보다 크게 하여 펌프의 설치 위치를 되도록 낮게 하고 흡입 양정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흡입하는 짧게 펌프의 회전수를 낮게 하고 양흡입형 펌프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가?
요거는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에서 방지를 할 때 많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내용을 한번 기억해 두면은 나중에 문제를 맞출 때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72번 원심 펌프 축의 밀봉장치 요소로 옳은 것은 밀봉장치. 요거는 슬리브, 라이너링, 케이싱, 웨어링이 아니고 요거는 스토핑 박스가 원심 펌프 축의 밀봉 장치다. 요건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토핑 박스는 회전차가 케이싱 속 액체에서 회전하는 부분과 동력을 전달하는 대기압 상태에서의 주축과의 사이에서 상호간을 차단시켜 대기압 이상의 액체가 소정의 압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봉합 역할을 함과 동시에 대기압 이상 또는 대기압 이하의 상태가 되어 액체가 유출되거나 공기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밀봉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3번 펌프에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소음과 진동이 생긴다. 맞습니다. 펌프의 성능에 변화가 없다.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이 저하면 양수 불능이 된다. 맞습니다. 펌프 내부에 침식이 생겨 펌프를 손상시킨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4번 펌프 내부에서 흡입 양정이 높거나 흐름 속도가 국부적으로 빠른 부분에서 압력 저하로 유체가 증발하여 소음과 진동을 수반하는 현상은 여기서는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인데 이게 한글로 하면 이제 공동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공동하고 캐비테이션을 동시에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75번을 보면은 기어 감속기의 분류에서 평행 축형 감속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축이 평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포 기어도 서로 평행하고, 그다음 헬리컬 기어도 평행하고, 더블 헬리컬 기어도 평행하고, 웜 기어는 이제 서로 직각이죠. 웜 기어 있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서로 축이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이 교차하는 감속기가 웜 기어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76페이지 76번 기어 감속기의 분류 중 교세 축형 감속기에 해당하는 것은 교세 축형 감속기. 요거는 교세라는 것은 이게 어떤 빗장 같은 게 이게 위아래로 교차해서 이게 되어 있는 걸 교세라고 합니다. 교세 축형 감속기에 해당하는 것은 웜도 이제 교차하는 거 90도 스포기어 평행, 헬리컬 기어 평행, 스파이럴 베벨 기어 요게 이게 교세 축형입니다. 교세 축형. 베벨 기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된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요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원심형 통풍기, 바람을 통풍시키는 거. 통풍기 종류 중 간단한 형상의 경향 베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토출 압력이 50에서 250mm 수원을 사용, 이게 압력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플레이트 펜입니다. 플레이트 펜은 50에서 250mm Hg. 요거는 압력 요 단위를 사용하는 게 플레이트 펜이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78번 보면은
압축기에 부착된 밸브의 조립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압축기에 부착된 밸브의 조립. 자, 밸브 홀드 볼트는 각각 서로 다른 토크로 잠근다. 아니죠. 같은 토크로 해야 되죠. 밸브 컴플릿을 실린더 밸브 홈에 부착한다. 맞습니다. 실린더 밸브 호의 시트 패킹의 오물을 청소한 후 조립한다. 홈의 시트 패킹의 오물을 청소한 후 조립한다. 맞습니다. 시트 패킹을 물고 있지는 않는가 밸브를 좌우로 회전시켜 확인한다. 오케이, 맞습니다. 자, 배관위험 중 용접위험의 특징으로 옳지 않는 것은 용접위험은 융접이죠. 녹여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자, 설비비와 유지비가 적게 든다. 맞습니다. 나사식 이염보다 문제 발생이 적습니다. 맞습니다. 누설의 조기 발견과 처치가 중요하다. 맞습니다. 한번 용접하고 나면은 용접 초기에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비를 위해서 중간에 유니언 이염수를 부착한다.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80번 문제를 보면은 체인을 걸 때 이염 링크를 관통시켜 임시 고정시키고 체인의 느슨한 축을 손으로 눌러보고 그 다음에 조정해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S 하고 S 프라임가 어느 정도일 때 적당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체인 폭의 2에서 4배가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보면은 체인을 걸 때 이염 링크를 관통시켜 임시 고정시키고 체인의 느슨한 축을 손으로 눌러보고 조정해야 하는데 그림에서 S 프라임은 체인 폭의 2배에서 4배가 적당하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면은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모의고사 3회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